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하원의 뉴스파워. 오늘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처음으로 일어났던 한일 갈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일본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한 사도광산이죠. 니가타현에 있는 건데 이 사도광산 문제로 크게 대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요미우리 신문이 일면 사이드 톱으로 지금 보고 계시죠. 크게 보도한 속보가 들어와서 이 얘기부터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바 총리가 내년 1월에 정기국회가 일본의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에 한국을 방문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회담을 할 거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이거는 특종인데 일본에서의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의 입장을 상당히 충실하게 또 정확하게 그렇게 보도하는 신문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 이시바 총리가 한일 간의 갈등으로 여러분 지난주에 보셨던 것처럼 상당히 시끄러웠는데 이시바 총리가 내년 1월 초에 방문하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도 의미를 부여해서 이시바 총리가 지금 총리와 취임한 이후에 양자회담의 방문국으로는 가장 먼저 한국을 선택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은 1965년에 한일 정상화가 맺어져서 한일협정이 맺어진 이후에 60주년이 되는 해인데 바로 1월 초에 서울을 방문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회담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오랫동안 한일 관계를 취재해온 제 입장에서 볼 때는 한일 간에 상당히 지금 사도광산 문제로 이제 조금 있다 이게 어떻게 발단이 됐고 왜 이렇게 갈등이 생겼는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렇게 논란이 생기는 상황에서 일본의 이시바 총리가 방한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회담을 갖는다는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사이가 안 좋으면 양국 관계를 그냥 계속 악화시키려면 이시바 총리가 이렇게 움직일 이유가 전혀 없는데 양국 정부 간에 이렇게 신속하게 움직여서 뭔가 지금 새롭게 봉합을 하고 또 더 이상 갈등하지 말자 이런 사인이 나온 거는 저는 상당히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도광산 문제는 왜 일어났고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갈등이 생겼는지 여기 그리고 한미일 삼국관계에서 한일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하나 슬라이드를 보면서 여러분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광산 문제로 처음 대립을 하게 된 상황은 이건 조금 저도 결과적으로는 오보를 했는데 조선일보에 제가 보도한 이 문제가 있으면 먼저 하나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사도광산은 유네스코에 일본이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하면서 올해 7월에 이렇게 양국이 협력을 했는데 한국 정부가 두 가지를 약속을 받고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되는데 거기에 합의를 해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추도식을 매년 여는 거고 두 번째는 사도광산에서 고생했던 강제 동원됐던 한국인 피해자들에 대한 전시물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간 지금 나가고 있는 조선일보 화면처럼 또 뒤통수를 때린 일본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됐냐면 추도식을 하는데 일본에서 정무관, 일본의 외무성 시스템은 정치인인 대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무차관이, 그 다음에 부대신으로 또 정치인이 있고 그 다음에 초선급이 하는 정무관이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정무차관쯤 됩니다. 외교관이 하는 사무차관하고는 다른데 이 이쿠하나 정무관이라고 하는 초선의 일본의 참의원 의원인데 이 의원이 야스쿠니를 참배한 적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참의원 의원이 되고 나서 야스쿠니에 갔는데 이 정무관이 바로 일본 정부를 대표해서 추도식에 온다고 하는 게 일본의 교도통신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이게 알려진 게 지난주 금요일쯤인데 금요일쯤에 이게 알려지면서 일부 신문에서 이거를 크게 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조금 더 확인할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일본의 정무관급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지만 또 이번 사태 이런 추도식에 일본이 또 정무관을 보냈다는 사실도 있기에 조금 더 신중을 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 외교부가 사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쿠이나 정무관이 바로 야스쿠니를 참배하지 않았다는 그런 제보도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다라고 한국 외교부에도 좀 문의를 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우리 외교부에서는 야스쿠니에 간 사실이 맞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쿠이나 정무관의 도쿄 특파원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그쪽에서는 응답이 안 왔습니다. 결국 그래서 뭐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이 이쿠이나 정무관이 바로 야스쿠니에 참배를 했고 이런 사람이 대표로 추도사를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게 먼저 여기서 시작됐다라는 것은 부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조선일보를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보를 했습니다. 이게 일파만파로 일본에서 굉장히 커져서 교도통신에서 정정보도를 하면서 오와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표현은 사죄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교도통신의 사장이 일본 외무성 관계자를 만나서 또 한일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서 사과한다라는 그런 사과를 하는 그런 사태까지 나섰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국 이제 외교부라든가 이쪽에서는 이쿠이나 정무관이 야스쿠니 신사를 갔다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추도사를 미리 구해서 읽어보니까 이게 우리 한국 국민들의 정서하고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겁니다. 뭐냐면 강제 동원이라는 표현이 전혀 없고 일본의 일제시대 총동원령에 의해서 그쪽에 가서 곤란한, 제가 일본어 원문을 보니까 힘들고 다음에 아주 고통스러운 그게 아니라 곤란한 생활을 했다라고 이런 표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외교부에서는 이쿠이나 정무관의 야스쿠니 신사 이것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추도사에서 제대로 추도의 의미가 살아나지 않다고 해서 결국은 지난주 토요일에 불참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이렇게 되면서 주한 일본 대사관에서는 유감스럽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다음 슬라이드로 가면서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오래전부터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하니까 2022년 3월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을 할 겁니다. 바로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계속 문제가 되고 있었던 대한민국 대법원의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판결, 징용 배상 판결 문제에 대해서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 한일 관계가 정말 바닥까지 가고 또 아베 총리가 해서는 안 될 이 정치 문제를 경제 문제로 치환해서 한국에 2019년 7월 1일에 반도체 부품이라든가 중요한 부품을 한국에 수출을 어렵게 하는 규제를 해서 양국 관계가 정말 대한민국에서는 노재팬 운동이 일어나고 또 일본에서는 혐한론이 아주 기승을 부리는 그런 안 좋은 상황으로까지 갔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제3자 변제안으로 이 문제를 정리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좀 문제가 좀 시작이 됐어요. 한국에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쪽에서는 사석에서도 그렇고 공석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존경한다. 정말 대단한 결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그 물밑에서 여러 가지 후속 조치라든가 또 한일 간의 젊은 세대를 위해서 뭔가 양쪽에서 돈을 내놓고 미래를 향해 가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일본이 전혀 협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협조를 하지 않은 겁니다. 일본인들의 의식이라든가 일본 외무성의 생각은 어떤 거냐면 1965년 한일 수교를 할 때 양국이 다퉜던 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은 당연히 이게 불법 지배다라는 입장이었고 일본은 이게 아니다. 합법적인 지배로
한국이 동의를 해서 터무니없는 얘기죠. 조선이 동의를 해서 합병을 한 것이다. 그리고 일본의 이씨 왕조의 그 자손들도 우리가 잘 모셨다. 이게 합법이라고 여전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있다 보니까 그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 어쨌든 한국 외교부에서 일본의 외교관들, 외무성들 또 이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우리 대통령이 이런 만큼 결단을 내렸으니까 일본에서도 뭔가 협조를 해달라라고 했지만 일본에서 전혀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움직이지 않고 한 데 대해서 자꾸만 불만이 거기에 쌓여갔다라고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지금 또 슬라이드를 한 번 더 봐주면은 결정적으로 일본이 약속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가장 하나는 가시적으로는 추도사 문제와는 또 별도로 일본의 한국인 피해자들의 어려운 생활을 했던 전시물이 있는데 이 전시물 자체가 제가 거기에 다녀온 전문가들의 몇 분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뭘 만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도 그렇지만 상당히 물건 잘 만들고 전시라든가 이런 걸 잘하지 않습니까? 일본의 박물관을 가봐도 마찬가지인데 너무나 허름한 시설에 형식적으로 우리 벽보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거 붙여놓는 데다가 전시물을 붙여놓은 임시적인 가설물 같았다. 성의가 느껴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외교부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조태열 장관이나 다음에 한국 외교부의 담당자들이 이거는 안 된다. 전시물을 좀 제대로 전시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또 그게 논의 중이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합쳐져 있던 상황에서 지금 이 사도광산으로 인한 대충돌이 일어난 거죠. 일본 쪽에서는 행사를 준비하려고 해놨는데 한 40여 명 되는 한국 쪽에 참석자들이 없으니까 아마 텅 빈 좌석에 일본 쪽 인사들만 있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양국 간에 쌓여 있던 뭔가 여기서부터 조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충돌을 해서 되겠는가? 한국 정부에서도 일본 쪽에서 사도광산 문제에 대해서 성의를 보이지 않은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지만 그러나 이것 때문에 작년 3월부터 쌓아온 이런 문제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여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아마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이틀 전에 이탈리아에서 G7 회의가 열려서 여기에 한국의 조태열 장관과 다음에 이와야 외무성 대신이 참석을 같이 했습니다. 여기서 긴급히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 방안을 분명히 찾아야 된다. 그리고 이 문제로 가지고 더 이상 갈등하지 말자. 이런 합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배경에는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 2기가 출범을 합니다. 트럼프 2기가 요즘 나오는 벌써 저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47대 대통령에 이미 취임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트럼프 뉴스가 일면 톱 다음에 방송에서는 첫 머리 뉴스를 다 장악할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예측 불허의 상황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도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것도 지금 계속되고 다음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휴전한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이런 불안전한 상황에서 양국이 협력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이 자료는 제가 이제 어제 만들어 놓은 건데 양국 정상이 뭔가 전화 통화를 하거나 뭔가 또 회동 가능성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걸로 저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자료에도 만들어 놨는데 마침 요미우리 신문을 통해서 이시바 총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만나게 되는 그런 바람직한 상황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이렇게 한일 관계가 중요하고 사도광산이나 이런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좀 넘어가야 이거를 극복하고 협력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사진 이게
작년 8월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의 사진입니다. 아마도 기억을 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기시다 총리가 굉장히 환하게 웃고 있는데 제가 외교안보 담당을 한국의 외교부를 처음 출입한 게 99년부터입니다. 99년부터 계속 봐오면서 이 한미일 삼국 협력이 이때만큼 긴밀하게 된 건 없고 또 의미가 없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의미를 한번 같이 또 보면서 한일 관계를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한미일 삼국은 전 세계에서 GDP가 이 교역의 3분의 1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3분의 1. 아마 실질적으로는 미치는 영향은 더 클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삼국 정상이 만나가지고 뭐 한미일 핵협의 그룹 쉽게 말하면 미국의 핵 우산이 작동하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또 어떤 훈련을 해가면서 작동하도록 한다는 그런 협의를 NCG가 하도록 해놨습니다. 물론 한국의 핵무장한 것보다는 효과는 적고 또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이 이 가장 마지막 최종적인 권한을 갖는 건 확실하지만 그러나 이전보다는 분명히 진일보한 겁니다. 그리고 삼국의 이런 또 훈련을 하는 그런 것도 만들어놔서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는 한미일 간의 신협력 시대가 이제 구축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하게 지금 봐야 될 게 바로 이런 겁니다. 한국하고 미국은 2009년 6월에 한미동맹 미래비전이라는 걸 통해서 한반도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된다라는 거에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서입니다. 그래서 한미동맹 미래비전은 한국 외교 60주년이라는 책에 보면은 13번째, 여기에 13가지 문서가 들어가 있는데 13번째 문서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반도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된다. 그런데 캠프 데이비드 삼국 협정에 보면 같은 문구가 비슷한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로 이 문서에 그런 한반도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을 해야 된다는 거에 일본이 동의를 했습니다. 일본이 총리가 사인을 하고 그 문서가 바로 캠프 데이비드 삼국 협정 문서입니다. 일본이 한반도의 통일, 남북 통일을 지지하고 그리고 바로 그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돼야 한다는 사실에 일본이 합의를 하고 동의를 한 겁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고 역사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주, 인공지능, 반도체, 배터리 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 삼국이 협력해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별로 잘 알려지질 않는데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기시다 총리가 사실상 노벨 평화상 후보에 미국이 추천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아마 이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이 처음 알고 처음 접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워낙 떨어지고 났다 보니까 이런 사실이 잘 보도가 안 됐습니다. 팩트임에도. 미국에서 아시아 짜르라고 불리는 사람이 지금 한 명이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입니다. 미 국무부 부장관으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백악관에서 초기에 인도태평양 담당 조정관을 맡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아침에 기사를 쓰고 왔습니다만 알렉스 웡이라고 하는 지금 미국에 북한에도 다녀오고 대북 특별 부대표를 하면서 역할을 했던 알렉스 웡이라는 중국계가 이제 아시아의 짜르 역할을 트럼프 정부에서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저는 기사를 쓰고 왔는데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이 미국에서 굉장히 파워풀하고 아시아 관련 정책은 커트 캠벨이 한다라고 보면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작년 4월에 한 싱크탱크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일 두 정상이 매우 어려운 역사적 문제를 극복하려는 결단은 놀랍다.
누가 국제 무대에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와 노벨 평화상 수상 자격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두 정상이 공동 수상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사실상 기시다 총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추천을 한 겁니다. 이건 미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의 그런 여론을 그걸 반영한 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작년 3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제3자 변제안을 내놔서 한일 간에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을 돌파를 하고 또 기시다 총리가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낮은 수준이지만 한국에 와서 징용 문제라든가 다음에 또 위안부 피해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가슴이 아프다라고 법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표현을 한 것 자체 그리고 히로시마에 한국인 원폭 희생자비를 윤석열 대통령하고 기시다 총리가 함께 가서 참배한 거는 저는 이 수준은 굉장히 낮은 단계지만 그러나 일본 쪽에서는 나름의 성의를 보여줬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 게 바탕이 됐기 때문에 올해 7월이죠. 올해 7월에 사도광산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이 좀 협력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이 참 일본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조금 더 자기들의 잘못을 반성을 하고 강제동원을 했다. 이렇게 강제동원돼 고통받은 참혹한 생활을 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사죄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양국 관계가 더 진전될 수 있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번 사태로 인해서 더 이상 확전하지 말자. 그렇게 봉합된 것 자체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렇게 우리가 좀 부족하고 우리가 가진 생각에는 못 미치지만 같이 좀 끌고 가자고 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지금 현재 인도 태평양 이 정책이라는 게 미국에서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원형 자체는 일본에서 나온 겁니다. 아베 총리가 참 문제가 많고 또 굉장히 논란이 많은 사람인데 2006년에 일본 총리를 하면서 아름다운 나라로라는 책을 내면서 그 책에서 인도, 호주, 미국, 일본 이렇게 네 나라가 힘을 합쳐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협력해야 한다는 사실 다이아몬드 전략을 그때 내세웠고 트럼프하고 가장 친한 세계 정상은 뭐 당연히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아베였지 않습니까? 아베가 2017년 1월에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때 아베의 귀를 잡고서 인도 태평양 전략을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걸 인도 태평양 전략을 채택을 하고 가장 상징적인 게 2018년 5월에 여러분들 잘 아는 하와이에 미 태평양 사령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름이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개명이 됐습니다. 개칭이 된 거죠. 이름을 하나 이렇게 상징적인 걸 바꾼다라는 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건지 아마 잘 알 겁니다. 그만큼 일본이 지금 쿼드에 미국, 일본, 인도, 호주 네국의 안보 협력체 이 쿼드라는 거에 사실상 사무국 역할도 하고 지금은 미일 동맹을 제가 도쿄 독파원일 때도 이렇게 보고 또 관찰하고 보니까 옛날에는 미국이 그냥 얘기만 하면 끌려가고 미국이 다 조종하고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일본이 뒤에서 미국을 조종도 하고 끌고 가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힘이 약해진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일본이 더욱더 전략적으로 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정부를 넘어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왔는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인도태평양 전략을 전혀 수정하지 않고 자유롭고 열린 프리, 오픈, 인도퍼시픽 이런 정책을 계속 슬로건을 또 계속 사용하는 그런 단계가 됐습니다. 자, 한미일 삼국협력 관계에서 일본의 역할, 일본이 또 이렇게 중요한데 그런데 우리로서는 일본과의 관계가
또 더 중요하게 좀 생각해야 될 게 바로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왜 한일 관계가 중요한지 제가 경험적으로도 느끼고 또 제1교포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이제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흔히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미국의 교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스럼 없이 미국의 제1미 교포가 몇 명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아마 이런 답이 나올 겁니다. 200만 명? 250만 명?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자, 제1교포가 몇 명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40만 명? 50만 명?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1미교포에는 미국 시민권자도 다 포함이 됩니다. 한국 피가 절반이 섞였든 하프든 아니면 4분의 1이 섞였든 쿼러가 됐든 다 제1미교포로 하고 심지어 옛날에 그 세계은행 촌재 이름은 우리 한국식으로 김용이라고도 표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1미교포하면 시민권자건 아니건 자랑스러워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자, 제1교포는 기준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준에는 한국 국적자만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일본으로 귀화를 하거나 일본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중 기준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1미교포는 뭐 200만, 250만 명, 제1교포는 50만 명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기준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최윤 OK금융그룹 회장으로부터 또 얘기를 듣고 특파원 때도 얘기를 들어서 이 문제는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썼는데 미국의 제1미교포에 적용하는 기준을 제1교포에도 똑같이 적용을 하면 이 최윤 회장 같은 경우에는 제1교포 3세입니다. 할아버지가 고성에서 나셔서 1920년대에 가서 아버지, 할아버지를 거쳐서 나고야에서 살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제1교포 3세 부인가 서울에서 늦둥이를 낳으면서 100년 만에 귀환이라고 했는데 4세가 됩니다. 4세가 되고 이분은 뭐 국적 자체도 일본 국적이 아니고 한국 국적인데 이렇게 따져보니까 1900년대가 시작될 때부터 일본에 건너와서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 보니까 나고야나 이렇게 보니까 이미 4세를 넘어서 5세, 6세까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국적이건 한국 국적이건 한국인 피가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400만 명이라는 추산이 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최윤 회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제1교포로부터도 많이 들었습니다. 일본 국적이건 한국 국적이건 한국인 피가 섞인 사람이 일본에만 지금 보면 400만 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1미교포하고 똑같은 기준을 적용했을 때 그러면 미국, 일본의 인구를 지금 한 1억 2,300만 명, 1억 2천만 명으로 보면 이게 3% 수준입니다. 일본 인구의 3%가 한국 제1교포라는 그런 추산이 나옵니다.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게 한일 관계가 좋지 않으면 아직도 일본에서는 극우 세력이 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차별을 받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합중국이라 그러죠. 다양한 민족이 섞여 살기 때문에 차별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굉장히 법으로도 막고 있고 그리고 백인들은 좀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그런 차별이 한국계라고 해서 차별한다? 이런 상황은 요즘은 예전보다는 줄었습니다. 근데 일본만 해도 단일 민족, 한국처럼 피해 순수성을 강조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제1교포가 한일 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가 너무 안 좋았을 때 제가 일본에 주재하면서 한일 관계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도 목격을 했고요. 한일 관계가 안 좋을 때 한국에서 취업이 안 되니까 일본 기업에 취업을 하러 갔는데 마지막 3차 면접에서 나온 질문이 이런 거였습니다. 최근 한일 관계가 이렇게 악화됐는데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라고 한국인에게 그런 질문이 왔을 때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됐을까요? 결국 이 사람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떨어졌습니다. 그 사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가 계속 이렇게 악화되기를 또 바라고 한일 관계를 정치적으로 반일을 또 이용하려고 하는 세력이 한국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 기준에는 못 미치고 사도광산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저는 약속을 어긴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조금 더 다독거리면서 일본을 우리가 요구할 거는 분명히 요구하되 그러나 전체적인 한일 관계에 판을 깨거나 하는 건 조금 우리가 더 신중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일주일 사도광산하고 또 트럼프 2기가 도래하는 걸 보면서 건체가 느끼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오늘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하원의 뉴스파워. 오늘은 사도광산으로 인한 윤석열 정부의 첫 한일 갈등, 그 원인과 그리고 그 배경,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